급격히 이재명의 권력이 무너지고 있는 여러 징후들. 이석연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수 정부에서 활약을 했었고 과거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도 했었는데요. 이재명한테 쏠락 넘어갔죠. 그런 인물입니다. 일종의 뉴 이재명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게 총리급 직위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김한길 위원장이 있었고요. 어제 MBC 100분 토론에 나와서 이재명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당 탈당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민주당 정치인들이 아직 꺼낸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재명이 직접 임명한 총리급 인사가 꺼내기에는 파장이 굉장히 커서 뉴스가 많이 나거든요. 대통령 탈당해라는 말은 거의 갈 때까지 갔을 때 나오는 말인데 벌써부터 이 전당대회, 지방선거, 레임덕의 조짐들이 보이고 이재명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 박사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석연이가 갑자기 이재명 똘마니 하겠다고 갈 때 별로 놀라지를 않았어요. 네. 뭐 그럴 이석연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네. 이석연이 이석연 하네 그랬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병태도 이재명이한테 그 쓴소리 했잖아요. 네. 뭐 5.18이 성역이냐. 그 한마디 하고서는 결국 날라갔잖아요. 네. 네, 쫓겨났어요. 이석연이도 이재명 탈당하라 저 한마디로 아마 날라가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병태도 그렇고 이석연도 그렇고 저 정도 발언하면은 자기가 어떤 경고 받을 거라고 하는 거를 모르고 발언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쫓겨나고 싶은 거죠. 뭐 한수 위네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쫓겨나고 싶다. 쫓겨나고 싶은 거죠. 합법적으로 이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고 네, 싶다. 그것도 명분 있게 쫓겨나고 싶은 거죠. 아, 아니 국민 통합을 외치다가 쫓겨나는데 얼마나 명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발 좀 나 좀 쫓아내줘. 저는 이석연이가 지금 그런 심정일 거라고 봅니다. 저는 뉴 이재명들이 참 이렇게 눈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사실 뭐 이병태를 비롯해가지고 야 저게 아니 이 사람들은 지금 예를 들면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탈당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이재명이 이걸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박사님께서 그 깊은 뜻을 이렇게 헤아려 주시니까 제가 그냥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진짜. 그런데 이거는 간단치 않은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해요. 사실 대통령에게 당을 나가라는 건 당신이 이제 끝났고 당신 간판으로 우리가 선거 치르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 나올 때 이제 등장하는 발언이거든요. 근데 어제 김어준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김용이 최고위원회에서 탈락한 걸 두고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고민할 거다. 다음 총선에서 친명 간판 쓰는 게 도움되는가. 그리고 나서 하루 뒤에 이석연이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어준은 어떻게 보면 좌파 골수고 이석연은 보수에서 넘어갔어요. 그 이재명 밑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캐릭터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둘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간판으로는 선거가 어렵다는 거 아니냐? 이게 굉장히 저는 좀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그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석연이의 그 이를테면 충원을 받아들여서 탈당하는 게 제일 모양이 좋을 거예요. 저걸 이제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 리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게 김호준이 얘기입니다. 쫓겨난다. 예, 쫓겨날 거예요. 제가 볼 때 김어준은 요새 김어준 자체가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막판 이제 그 민주당 전당대회 막판에는 정청래 불러다가 엄청 면박 주고 갑자기 막 정청래 그렇게 저거 하더니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면박 주고 하더니만 지금 또 이거 끝나고 나니까는 이제 또 이런다고 이재명이 계속 갈까 싶으니까는 이제 지 고민을 갖다가 남들이 고민하는 것처럼 뭐 민주당 의원들이 고민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장채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엔 이 모든 게 전부 다 레임 이재명의 징후다. 네, 정말로 이 징후가 뭐 임기에 비하면 너무나 빨리 왔다. 이런 지금 전체적인 뭐 레임 이재명뿐만 아니라 레임 민주당의 징후이기도 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 이석연이 보다도 이재명이한테 더 치명적인 거는 정성호죠. 정성호가 대놓고 사직서를 내버렸잖아요. 몇 번을. 근데 보통은 이제 장관들은 사의 표명하면은 청와대가 그 사의를 수용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정성호가 한 것처럼 사직서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서면 통보하는 경우는 나 잡지 마 하면서 사표를 그냥 직장 상사 얼굴에 내던진 거나 다름없거든요. 이것도 엄청난 레임덕의 징후죠. 우리가 사표를 마치
내용 증명 형식으로 보낸 거나 다를 바 없다. 이거. 고발장 보내듯이. 그러니까 이건 정말 초유의 이제 우리의 직장이나 공직사회에선 더더군다나 볼 수 없는 그런. 근데 정성호는 진짜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이번에 뭐 잡든 뭐 하든 이재명과 같이 가다가 나 죽게 생겼다라는 거죠. 뭐 이석연의 어떤 그런 태도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사님도 정치를 정말 오래 보셨지만 장관이 인사혁신처에 서면으로 사직서 수리했다고 발표하는 건 거의 처음 있는 일 아닌가요? 이건 처음 있는 일인데 뭐 처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저것들이. 많아서. 예. 네. 근데 이제 정성호는 우리 유승수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성호 고민은 여기 같아요. 검찰의 수사권 뺏는 거, 또 보안 수사권 뺏는 것까지는 내가 좀 생각은 다르지만 뭐 거기까지는 내 총대 매줄 수 있어. 뭐 그건 정책적 사안이니까. 그런데 내가 그냥 법무장관으로 있으면 더구나 김민석이가 당대표가 돼갖고서 저게 분명히 이재명 공소 취소까지 밀어붙일 것 같은데 그게 일종의 미션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공소 취소를 하면은 검찰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장 거쳐서 법무장관까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무장관이 사인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공소 취소는 검찰 라인으로 가게 되면 법무장관이 최종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짓은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 짓은. 이건 정책적 사안이 아니잖아요.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기회주의자의 선을 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고민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안 수사가 폐지되고 검찰이 셔터 내릴 때 도장 찍는 법무부 장관이 되면 역사의 이름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완용 이야기를 하고 연산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정성호가 다른 건 다 해도 내가 그 검찰청 셔터 내린 그 당시에 주무부처 장관으로 역사서에 이름이 남아서 100년, 200년 사실 능욕을 당할 텐데 그걸 못 견디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나마 제일 정성호가 이걸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부득불 붙잡고 사실은 망신이잖아요. 뭐 사표 내는데 그걸 또 반려해서 제발 좀 있어주세요 하는 것도 이재명 입장에서는 하기 어려웠을 텐데 그걸 또 이악 물고 이제 내용 증명 방식으로 이제 사표를 내는 정성호도 대단하다. 근데 그만큼 이건 정말 큰일이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폐지도 그래 뭐 어차피 그 법안 뭐 통과되는 거는 국회에서 한 거니까 꼭 내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어. 뭐 이런 얘기는 뭐 변명이라도 되는 거지. 나중에 이재명 공소 취소하라고 이제 하명 내려오면은 이건 어떻게든 정성호가 해내야 되는 건데 이건 뭐 해낼 자신도 없고 해내면은 본인도 범죄에 연루되는 거나 다를 바 없고 이재명이 공소 취소가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아마 이재명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실제 그게 될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정성호는 정말로 그 난파되는 배에서 뛰어내리는 심정으로 사표를 냈을 거예요. 진짜 탈출이 시급한 거지. 여러분 가만히 계십시오 하고선 자기가 뛰어내린 거죠. 이제. 추미애도 전당대회가 끝나서 김민석이 대표가 됐는데도요. 보통은 새 대표가 나오면 그 사람 눈치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청래가 정말 선전을 하고 최고위원을 정청래계가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전당대회는 자가 면역질환 전당대회였다. 위험했다. 이거는 결국 김민석 까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김민석 뒤에 있는 이재명을 까는 내용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네. 한둘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재명한테 아니,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추미애는 조금 이거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미애는 네. 차기 대권 도전 선언한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뭐 추미애가 그러니까 추미애가 지 스스로 생각하기에 예? 지가 이재명이보다 못한 게 뭐 있어요. 아, 그럼요. 아니 근데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는데 내가 대통령 왜 안 하고 있지? 그런데 이 사람도 나이가 꽤 있어가지고 이제 기회가 그 3년 후 대선 말고는 기회가 없어요. 4년 후 대선 말고는 203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시작을 하지 않으면 늦어요. 그러니까 추미애는 대선 도전 선언을 한 거랑 똑같아요. 근데 단체장이기 때문에 정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옹색한 방법으로 지금 대권 행보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전대라는 계기를 통해서냐? 지 경쟁자가 김민석이니까. 이거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는 2030년 대선 때 김민석이를 대선 후보로 밀 가능성이 제일 높잖아요. 그렇죠. 뭐 다른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재명은 그렇게 만들려고 하겠죠. 아니 뭐 송영길이나 정청래가 당권 도전에서는 경쟁을 할 수 있지만 뭐 대통령 후보감이라고는 국민들이 안 보잖아요.
그건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김민석이는 곧잘 그래도 대권 주자로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정청래나 뭐 송영길이는 아예 바닥 아니에요? 그러면 추미애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 김민석이 저게 내 대권 가도의 장애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2030년 대선을 염두에 둔 추미애 김민석 경쟁이 시작됐다. 그렇게 보는데 김민석이는 이재명 아바타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추미애는 김민석이를 깐과 동시에 이재명을 까야 되는 거지. 불가피하게. 그런데 깔 소재가 경기도에 와보니까 널렸어. 널렸죠. 널렸어. 그래 둘치기만 하면 다 이재명 비판할 수 있는 소재들이에요. 앞으로 지난번에 뭐 재정 문제 가지고 추미애가 떠들어댔지만 앞으로 잊을만 하면 다시 툭툭 하나씩 더 던질 거다. 경기도 도지사로서 경기도 도정이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때리면서 김민석이를 때릴 거다. 그 제가 추미애 속 뒤집어질 만한 뉴스 하나 아침에 보면서 왔거든요. 경기도 도의회에서 삭감 추경을 통과시켰답니다. 예산 삭감. 민주당이 장악한 새로운 도의회에서. 근데 어떤 걸 삭감했느냐. 추미애 신규 사업 다 삭감했대요. 그리고 어떤 예산을 살렸느냐. 이재명표 청년 기본소득 이런 건 다 살렸대요. 그 추미애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민주당 도의원들이 도지사인 자기 말 안 듣고 돈이 없으니까 예산은 까는데 자기 신규 사업은 다 날리고 이재명표 기본소득은 다 살리고 이거는 또 약간 부글부글 끓고 전쟁이 시작될 만한 신호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아니 진짜 그런 거라면 추미애가 이제 오판한 부분이 이제 분명히 심각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경기도 비상재정이라고 하면서 이제 전임 경기도 지사들을 사실 깐 거잖아요. 까면서 이제 나름대로는 정치적인 수사라고 하면서 이제 김동연만 맹비난하고 그리고 나서 이재명에 대해서는 별 얘기를 안 했지만 사람들은 다 이재명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라고 받아들였었던 거죠. 근데 사실 추미애도 원래 하던 짓처럼 예전처럼 그냥 이재명 탄핵 앞장서가지고서는 뭐 삼보일배를 하든 하면서 지가 앞장서서 추미애 잘하는 거 해야 됩니다. 저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니까는 결국에는 민주당의 도의원들이 이제 반발해가지고 그마저도 반발해가지고 이제 거의 뭐 뒤통수 치다시피 하는 전혀 그 추미애 표의 예산은 삭감하고 기존의 그 죽은 이재명의 예산은 전부 다 살려두는 이런 식의 반격을 허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그 전당대회 관련해가지고 저는 문재인이 완전히 몰락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이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될 것을 갖다가 마지막에 이제 또 정청래가 안 되고 김민석이 될 것 같으니까 또 입을 털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뭐 이재명을 중심으로 다 같이 뭉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나 정청래나 막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 황당한 거죠. 이제 아니 그동안 문재인계라고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 치매 걸렸나 저거 왜 저래 이런 상황으로 가는 상황이 돼서 이제는 제가 볼 때는 뭐 기존에 이제 뭐 김어준도 왔다 갔다 하는 건 둘째치고 어떤 문재인을 중심으로 했던 뭐 유시민이나 이런 사람들 몰락하고 새롭게 이제 자기들의 판을 짜려고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경기도에서도 재밌는 소식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해드릴 이재명 관련된 위기의 소식들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지금 선관위 특검이 드디어 임명이 되었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음을 굳게 먹은 걸까요? 청와대를 패싱했다고 합니다. 김민석이 오늘 아침부터 막 이것 때문에 발작을 하고 난리인데 요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그 전에 마지막 광고 한 번만 더 볼 텐데요. 여러분 잠깐 30초 동안 5천여 분 한 번도 빠짐없이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광고 보고 오시죠. 열콩TV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에 맞서 행정, 입법,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채널 운영과 대한민국의 진실을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자유와 미래를 지켜갈 수 있도록 멸콩천사에 가입해 주시고 멸콩TV를 응원해 주십시오. 가입 및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배너의 전화번호나 댓글 링크로 문자 또는 가입 신청해 주시면 멸콩TV 더 좋은 출연진들과 함께 항상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멸콩천사 후원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드디어 국민특검이라고 불리는 이태한 특검이 임명됐습니다. 의혹 확대가 아니라 해소가 내 역할이다라고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일단 이태한 특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긴 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잘 몰라요. 이태한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박사님, 저희가 이 이태한 특검을 기대하면서 좀 지켜봐도 될까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검사장까지 지낸 특수통 검사 오세인 변호사하고 그 이태한 특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어요. 그 오세인 변호사의 말씀으로는 자기가 검사 시절에 지켜본 사람인데 형사부에 주로 있었다 그래요. 근데 형사부 그러니까 이게 검찰로 보면은 특수부가 있고 강력부가 있고 형사부가 있고 뭐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특수부는 거학과 주로 싸움하는데, 그다음에 강력부는 조폭 같은데 뭐. 근데 이제 형사부는 일반 형사 사건을 다루는 데래요. 그러니까 형사부는 특수부나 강력부와는 달리 검사들이 직접 사건 수사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뭐 강도 사건이다, 살인 사건이다, 뭐 절도 사건이다 하는 것을 수사를 해갖고 기소 의견으로 올라오면 그때부터 이제 그 검사가 이제 이걸 들여다보는 사건이라서 이게 직접 수사하는 특검하고 좀 다르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형사부에 있는 이 검사들은 특검팀이 165명이잖아요. 이런 그 굉장히 큰 규모의 팀을 지휘해 본 경험이 별로 없을 거다. 그래서 그런 점이 그 165명의 특검팀을 그것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신속하게 이 부정선거 의혹 전체를 전모를 드러내게 할 만한 그런 수사력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좀 유보적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제 친구들 중에 고등학교 동기들이요. 지금은 다 은퇴했지만 검사가 한 100여 명 나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 학교 다닐 때는 다들 얌전했어.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 가갖고서 사법고시 통과해서 하려고 그러면 맨날 책만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커서 사회에서 만나니까 이제 뭐 부장검사다, 뭐 차장검사다, 뭐 검사장이다 이런 신분들을 만났는데 고등학교 때 생각하고 만났는데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 그러니까 검사는 검사더라고. 예? 아무리 평소에 사회생활할 때 얌전하고 말이 없고 그래도 일단 범인 앞에 딱 서면은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지더구만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이태한이라는 사람도 평생 검사 생활밖에 안 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온 국민이 주시하는 이 선관위 특검 관련해서 최고 책임자가 됐기 때문에 이 검사는 검사라고 하는 검사 사회에 오래 내려오는 격언대로 최소한 국민들을 실망시키지는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기대를 갖고 좀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법조계 관점에서 이번 이태한 특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글쎄 뭐 각자 보는 관점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저는 부정선거 이걸 많이 해온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 왜? 선관위하고 이 부정선거 세력들은 사실은 좀 조폭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합리나 논리로 지금 아니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냥 온갖 비리로 점철되고 권력 카르텔로 그냥 점철된 사람들이라서 권력 구조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생 범죄 집단이거든요, 사실 여기. 그래서 오히려 강력이 맞을 수 있다. 그냥 조폭 대하듯이 대하면 좋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말대로만 된다면은 나쁘지 않은 부분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이태한 특검의 지금 이야기대로 예를 들면은 위법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 소재를 가리고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기존에 이제 대한민국 선거는 한번 치러지고 나면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전무예요. 그거는. 그리고 이걸 형식적으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갖다가 계속해서 은폐하고 하는데 가담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보겠다. 특히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보려면 무엇보다도 이 구조적인 문제를 타파하기 위한 중립성이 제일 요구가 됩니다. 그러면 아예 그냥 도화지 같은 사람이 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짚어보죠. 조희대 대법원장이요. 대법관 2명에 대한 임명 제청을 했는데 원래는 대통령을 만나서 상의하고 직접 보고를 하는 게 관례래요.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 바라는 사람 한 명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찍은 사람 한 명 있는데 상의 안 하고 서면으로 딱 보냈대요. 이걸 가지고 지금 청와대랑 김민석이 열받아서 뭐 조희대 나가라 뭐라 하고 뭐 민주당이 지금 단독으로 국회에 조희대 출석시킨다고 하는데 조희대 대법관 좀 강단 있게 나가는 걸까요, 박사님? 조희대 잘했어요.
근데 뭐 조이대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지. 음. 아니 그동안 저 더불어민주당 정복주사파들이 조이대 탄핵시키겠다는 걸 얘기한 게 한두 번입니까? 그렇죠. 입만 열면 조이대 탄핵시키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 조이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북주사파들한테 꾸역꾸역 찾아가서 조율하고 그리고 사전에 다 정리된 거를 갖다가 보고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조이대도 사람인데. 그래서 그냥 조이대가 원칙대로 해버린 거예요. 이건 두 사람은 그 대법원장 추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칙대로 하면 이재명이가 침을 못 발라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시비 걸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네, 이 두 사람 추천합니다 하고 그건 뭐 이재명이 만나서 하든 서류로 하든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동안의 관행을 감안해서 보면 조이대도 화가 난 거죠. 너네들이 나를 그렇게 탄핵을 하려고 그래? 그래 좋아. 그러면은 내가 대법원장으로서 내 권한을 행사할게. 이러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관행을 무시하고 서면으로 추천한 것 때문에 후폭풍이 있을 거다. 정부주사파들이 자기를 공격할 거라고 하는 걸 그걸 예상 못했겠어요? 아니 대법원장이 어디 한 개인입니까? 사법부 수장인데 그리고 하나의 기구 아니에요. 저희들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법관들만 하더라도 수십 명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런 정도 정보와 판단 못했겠어요? 다 감안하고 한 거예요. 네, 이번에는 내가 원칙대로 하겠다. 그래서 원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이쪽에서 한 명, 뭐 조이대 쪽에서 한 명에서 두 명을 사법부 추천 몫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사법부 추천 몫이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어드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양보하라고 강압적으로 지금 밀어붙였던 것이거든요.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를 만나서 좋니 뭐 서류로 좋니 하는 건 형식적인 얘기고 저쪽에서 사법부 추천목 두 자리 중에 하나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너 안 돼 그건 하고 거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전쟁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조이대 탄핵하겠다고 달려드는 전쟁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온 국민들이 이 조이대 탄핵 국면 속에서 다시 조이대 탄핵 반대 투쟁에 나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방식으로 이 상황이 전개가 되면 조이대가 탄핵되고 안 되고 그 개인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우리한테 실망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국면 자체는 설사 좌파들이 생각하는 대로 조이대를 탄핵했다 칩시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정적 부담은 누가 짊어진다? 이재명이 다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종북주사파들이 다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판이 짜여지는 것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봐라. 사법정의를 제대로 사법부가 지키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재명의 권력이 조기 레임덕을 맡게 된 것도 조이대 대법관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이런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배경이 된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민주당이 조이대 대법원장 법사위 출석을 단독으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주도로. 대법원장은 보통 국회에 출석하지 않죠, 관례상. 앞으로 민주당이 조이대 대법원장을 못 살게 굴면 굴수록 저는 이재명과 민주당 지지율이 더 급속도로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법조인인 우리 유승수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이거 논평 한번 해주시죠.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이재명이 시키는 대로 했으면 그걸 뭐 서면으로 보내든 문자로 보내든 누가 문제를 삼겠어요. 결국엔 이재명이 왜 이재명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왜 자기의 본래 정당한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해 이런 때 쓰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잊지 마셔야 될 게 그렇게 그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회에서 뭐 헌법재판관을 뭐 누구 후보를 했는데 왜 그걸 갖다가 임명을 안 하고 뭐 그 월권이다 막 온갖 난리를 친 게 저들이에요. 근데 지금 조이대 대법원장이 자기의 제청 권한을 행사를 해서 제청을 했으면 임명을 해야지 무슨 거기에 말대꾸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안 한다면은 조이대를 탄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탄핵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요, 이제는 국민의힘 소식도 한번 짚어볼 텐데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요즘 국민의힘에 대해서 옳은 소리 많이 합니다. 중진들이 1.5선 당대표를 무시한다. 못난이 삼선들이다. 그래놓고 정작 0.5선 한동훈 밑에서는 아부하지 않았냐. 얼마 전 있었던 3선 만찬을 직격한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일부는 뭐 원내대표 중심으로 총선 승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일부 중진들은 거기에서 우리 그런 입장 못 내겠다고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정식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하는데 이런 일련의 흐름들에 대한 당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요. 자꾸 오해가 쌓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사님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되나요? 정점식이가 제대로 잘 못해서 생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모든 일이 다 정점식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저 삼선 모임 같은데 저런 데서 뭐 일부라도 당대표 제끼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하자 그러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의 대표는 장동혁 대표야. 나는 원내 대표일 뿐이야. 이번 총선은 누가 됐건 당대표 중심으로 치러야 돼라고 딱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자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듣고 있었다는 건데 그런가 하면 지금 총선에 지난번 지방선거 6.3 지방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이 지원 유세한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한다고 정점식이가 요청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오늘 뭐 예방하러 간다는 건데 그렇죠. 그 이자가 지가 원내대표인지 당대표인지를 지금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원내대표가 중불나게 왜 나서 정말로 당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원이 정말 힘이 됐다 그러면 당 대표가 또 당 지도부가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정중하게 예방하고 감사 뜻을 표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도 맞지, 격에도 맞고. 아니 정점식 지가 뭔데 중볼락이 지가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감사 인사를 한다 그러고 다니냐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정점식이가 지 주제를 모르고 이렇게 해서 빚어낸 일들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정점식이가 원내대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줘야 돼요. 저 홍준표 전 대표의 페북에도 그 대목이 나와요. 아니 의원들끼리 모여서 뽑은 원내대표가 뭐라고 지가 감히 당을 대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다니냐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홍준표는 원내대표도 해봤고 당대표도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경험이 있는 거죠 어쨌거나. 네. 이거는 박사님 말씀처럼 변호사님. 정점식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서 정리하면 가장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딴소리 하나만 해도 되나요? 네. 저는 홍준표 의원은 일단 말이 너무 많아요. 홍준표 씨. 그냥 말이 너무 많아. 그건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맞는 말을 할 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이 많으면 걔 중에 이제 고장난 시기에 하루에 2번 맞는다고 진짜. 정말. 요즘은 하루에 한 서너 번 맞아. 그래. 그건 너무 많이 말을 하니까 정말로. 이 얘기했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많이 하잖아요. 또. 정말 저는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진정성이 없게 느껴지는 게 뭐 어떤 때는 자기가 수구파를 막 지향하다가 수구파에 자기가 못 들어간 그 한, 이 권력구조에 못 들어간 그 한을 토로하면서 또 수구파를 공격하기 때문에, 물론 내용은 맞다 하더라도 참 그냥 좀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정점식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자기 위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송원석일 때도 답답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정점식이라는 사람은 원내대표가 아니라 그냥 잘한다 하니까 진짜로 자기가 권력구조의 핵심 정점에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야말로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태도 자체가. 그리고 이런 식의 정치적 메시지를 주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장동혁 대표가 대표잖아요, 말 그대로.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그 모든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지금 그 엇박자를 내면서 결국에는 뭐 이런 사람도 정말 나중에 징계 대상이 되지 않으려는 법이 있겠습니까? 지금 삼선들끼리 만났고 4선들도 모인다고 합니다. 4선들도 내일 모인다고 하는데 이거 간단한 겁니다. 지금 8월 말까지 당협위원장 임기가 끝나니까 당원 당규에 입각해서 전 당협의 당협위원장들을 다시 선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역 국회의원 110명은 당연직처럼 당협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어요. 겸임하고 있는데 이 중에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인데 당협위원장에서 경선에서 떨어지는 국회의원들이 생길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게 지금 자기들 제일 발등에 불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3선, 4선 정도 되면 그 지역에서 10년 이상 정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자들이 떨어지면요. 진짜 쪽팔려서 동네 못 나가요.
그러니까 이 3선 4선들 입장에서 당협위원장을 뭐 재선출을 해? 뭐 책임 당원들이 투표를 해서 뽑는다고? 이건 정말 시급할 일인 거예요. 어떻게든 이걸 막고 싶은 거야. 이걸 막기 위해서 3선들이 모이고 4선들이 모이는 건데 이것들도 창피한 건 알아. 우리 그것 때문에 겁나서 못하겠어라고 하는 말은 입 밖으로 못 내.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 정점식 중심으로 하자야. 그러면 정점식이는 또 뭐라 그랬냐? 거기다 대해서 이 당협위원장들을 책임당원에 의해서 재선출 절차를 밟자는 당헌 당규가 있다 그랬더니 정점식이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는 그 대목에서 해석을 달리한다 그랬어. 해석을 달리한다. 해석을 달리한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정점식, 해석을 달리해? 그래서 어쩌라고. 당헌 당규에 써 있는 대로 하겠다는데 해석을 달리해? 어쩌라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없죠. 네, 이 상황이 이런 겁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찌질한 것들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논란이 자꾸 불거지면 원내대표 메시지로 난 당대표 지지한다. 그렇죠. 당대표가 우리 당을 대표하는 거고 뭐 그런 아주 간단하고 원론적인 말만 나와도 사실 그간의 어떤 상황들이 종료될 거거든요. 방금 제가 뭘 하나 받아봤는데 국회로부터 삼선회동 관련해서 그게 대표 거치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고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는데 일부 의원들이 자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마치 그게 주된 거였던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했다 이런 입장이 나왔나 봐요. 근데 처음에 이게 불거지면 그럼 원내대표께서 직접 그냥 그런 자리 아니었다. 그런 모임 아니다. 당대표 거치 논의 안 한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3선 이상 회동하지 마세요. 뭐 3선 이상 회동이 3선 이상이면 뭐 지위가 달라집니까? 뭐 그런 게 없잖아요. 당원 당규상 뭐 3선 이상은 뭐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마치 뭐 무슨 권력이나 있는 것처럼 특히나 원내대표는 어떻게 보면 당원 민주주의에서 지금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잖아요. 지금 당 내에서 가장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당 대표를 보좌하는 역할이 원내대표지 어떻게 자기 정치를 따로 합니까? 지금 당내의 국회의원들을 따로따로 모아서 그 회의를 하거나 뭐 밥을 먹거나 할 수 있는데 원내대표는 어떤 모임을 해야 되냐면 상임위별 상임위가 국회에 18개가 돌아가면 상임위 활동을 좀 더 강화하거나 또는 지원을 하거나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상임위별로 원내대표가 밥을 먹는다. 이건 말이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상임위에 위원장이 있거나 또는 위원장이 아닌 경우에는 간사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국감을 주도하니까 이 사람들 다 모아놓고 밥을 먹는다. 이거는 원내대표가 해야 될 일이야. 반면에 지금 점정식이가 하고 있다는 이 3선 모임, 4선 모임 있잖아요. 또는 재선 모임. 이런 걸 원래 당대표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당대표가 당 운영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한꺼번에 110명씩 의총하듯이 하기는 내밀한 얘기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4선 이상 중진들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3선들 따로 모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역별로 영남권 한번 제가 모시겠습니다. 호남권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당대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점식 이자는 이게 당대표가 해야 될 일을 지가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짬짬이가 되어 있는 이 3선 이상 중진들이 그래 잘한다. 네 중심으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이름에 점자가 들어가서 그러나? 그렇네. 하여튼 점 하나만 찍어주면 정점식은 정신 차려라. 그리고 자기가 원내대표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라. 네. 제가 그 얘기는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박사님 말씀처럼 법사위별, 뭐 행안위별, 교육위별 이런 모임은 원내대표가 하는 게 맞고 초선 모임, 재선 모임, 3선 모임, 4선 모임은 당대표가 주관하는 게 맞고 네. 그게 어떤 당의 원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근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의 단합, 하나로 힘을 뭉쳐야 된다. 당에서 막 자기들끼리 싸우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오늘 오지 않았어도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한 힘을 싣는 메시지 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원내대표 입장에서 이제 저는 그냥 제가 내심 바라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한테 혼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혼자 왔어? 모시고 와야지, 당대표를. 이렇게, 저는 이제 이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장동혁 대표에게 큰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예, 이 어떠한 국민의힘에서 정말 당원을 대표하고 당을 대표하는 것은 장동혁 대표라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점식이 찾아온다고 해서 무슨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에 대해서 뭐 같이 막 그냥 동조하시고 그런 정치 초보적인 분이 아니시니까 오히려 한번 혼나고 나온 다음에 이제 정점식은 뭐 뜻깊은 자리였다 이런 정도의 그냥 논평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3 선거 때 여러 번 이제 대중 앞에 나섰는데 그때 보면 우리 정치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당 내부 상황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점정식이한테 어떤 메시지도 주지 않을 거다. 이게 째비가 돼야 뭘 메시지도 주고 자시고 하는 거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정정식이가 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다음에 별로 내용이 없다. 메시지가. 그건 그래서 그런 거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 줘서 메시지가 내용이 없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네, 오늘 대구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아니면 고성국 박사님 말씀처럼 별다른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없는 것 또한 하나의 메시지일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이 될지 저희가 소식 잘 정리해서 내일도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한일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